대통령이 4시간 뒤 유엔 총회 연설에 나섭니다. 국제적 연대 속에 대한민국 역할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이 20대 총선 공천을 앞두고 측근을 통해 채용 청탁을 대거받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이상직 전 의원과 이 측근을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하철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이 살인 다음 날로 예정된 스토킹 혐의 재판에 출석하는 시나리오를 세웠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살인사건 수사망에서 벗어난 뒤 성범죄로만 처벌받으려 한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 김민철 의원실 소속 보좌관이 성비위 의혹으로 면직 처리됐습니다. 정부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 백신 부작용 소송에서 피해자가 처음으로 승소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후 뇌질환 진단을 받은 30대입니다. 전기료에서 일부를 떼어 쌓아둔 한전의 전력기금이 5년 전 4조 원에 가까웠지만 현재는 절반으로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력기금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조금에도 사용됐습니다. 올 들어 미세먼지 경보 발령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중국이 코로나로 도시 봉쇄에 나서면서 공장 가동이 중단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에 참석한 뒤 미국 뉴욕으로 이동한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4시간쯤 뒤에 취임 후 첫 유엔 총회 연설에 나섭니다. 새로 취임한 대통령의 유엔 연설은 앞으로 추진할 외교 정책의 큰 줄기를 밝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가 큰 관심을 갖습니다. 윤 대통령의 첫 유엔 연설 어떤 내용이 될지 먼저 대통령을 동행 취재하는 김정우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뉴욕은 지금 아침이 됐겠군요. 윤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들과는 차별화된 메시지를 낼 걸로 알려졌는데 그 내용이 좀 취재가 됐습니까? 네, 대통령실이 여러 차례 강조한 핵심 메시지는 자유와 인권, 법치 연대를 국제사회로 확대해 인류가 지금 여러 차례 직면한 여러 도전들을 해결하자는 겁니다. 이번 유엔 총회의 주제가 분수령의 시점에서 복합적인 도전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자는 건데 이걸 자유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의 연대로 풀어낸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연설에서 제기할 가장 큰 문제론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변화, 식량, 에너지 안보, 디지털 격차가 거론됩니다. 경제적, 기술적으로 여유 있는 나라가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며 자유민주 가치 실현으로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도약한 한국의 선례와 역할을 소개할 계획인데 김성한 안보실장의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자유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자유세계의 국가들이 한국을 믿고 적극적으로 도와줬기 때문이다. 전임 대통령들에 비해서 북한 관련 메시지는 많이 줄였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대북 메시지는 이전보다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북한 문제보다는 유엔 핵심 주제에 집중해 글로벌 메시지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그랜드 바겐, 평화 프로세스, 종전선언과 같은 대표적 대북 정책을 제시했던 것과는 다른 대목입니다. 핵 위협이나 대량 살상 무기에 맞선 평화 구축과 공동 대응은 담기겠지만 이를 북한에 한정하지 않고 세계적 관점에서 다룬다는 구상입니다. 윤 대통령의 연설 시간은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1시 이후로 예정돼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TV조선 김종우입니다. 예, 내일 새벽 있을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 연설은 저희가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유엔 총회를 계기로 각국 정상들과 양자회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대통령실이 서로 흔쾌히 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한일 정상회담이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당초 예정됐던 날짜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일본 정부에서는 정해진 게 없다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고 우리 대통령실도 조율 중이라며 많이 달라졌습니다. 양국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뉴욕 현지에서 이채연 기자가 그 내막을 취재했습니다. 2년 9개월 만에 한일 정상회담 개최 일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도착 이후까지도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 대통령실은 한일 정상이 서로 만나는 것이 좋겠다고 흔쾌히 합의가 됐다고 발표했지만 그 직후부터 일본 정부는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総理のニューヨーク訪問の具体的な日程については現時点で何ら決まっていません。 일본 언론에는 만날 시간이 없다는 당국자의 말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정부도 조율 중으로 말이 달라졌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은 현재 양국 간의 조율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사전 합의 없이 단정적으로 회담이 성사됐다고 발표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일 외교장관은 오늘 뉴욕에서 만나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논의했습니다. 태풍 피해 대응으로 기시다 총리의 뉴욕 체류 일정이 짧아지면서 뉴욕 현지에서는 회담이 성사되더라도 약식 회담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영국 도착 당일 조문을 하지 못하고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조문록을 쓴 걸 두고 국내 정치권에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야권에선 있을 수 없는 외교 실책이란 거센 비판이 나왔고 대통령실은 워낙 많은 정상들이 한꺼번에 몰려 빚어진 불가피한 일이었고 영국 왕실의 요청에 따른 것이기도 했다며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이 끝난 뒤 윤석열 대통령은 사원 인근 처치하우스를 찾아 여왕을 애도하는 조문록을 썼습니다. 당초 도착 당일 여왕의 관이 안치된 웨스트민스터 홀을 찾아 조문하려던 계획이 하루 늦춰진 건데 대통령실은 교통 상황이 좋지 않아 영국 왕실에서 국왕주최 리셉션에 늦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수년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참배에 앞서 예정됐던 한국전 참전 기념비 헌화 일정도 같은 이유로 취소했습니다. 차량과 의전에 각별한 예우를 표했습니다. 조문록 작성 또한 이 같은 왕실의 안내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탁현민 전 의전비서관은 빈소가서 조문도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육개장 먹고 달인 보고 오셨다는 거잖아요. 민주당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도보로 이동해 조문한 점을 들며 외교 참사라고 지적했지만 한덕수 총리는 영국 왕실과 조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외교 참사 아닙니까? 공식적이고 포멀한 것은 그 성당에서 열리는 여왕을 모시고 하는 그 500명의 그 미사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 대사도 장례식이 핵심 행사라며 새 국왕을 만났고 국장에 참석하신 걸 조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저희 TV조선은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가까운 이상직 전 의원이 소유한 이스타항공의 조종사 채용 과정에서 여야 정치인들의 청탁이 있었고 실제로 낮은 점수에도 불구하고 채용이 된 경우가 여러 건 발견됐다는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어지는 후속 보도로 그중에서도 지난 2016년 초에 있었던 이스타항공의 조종사 채용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2016년 초, 즉 20대 총선이 있기 직전의 일이었죠. 이스타항공은 이때 특히 많은 조종사를 뽑았고 추천인으로 이상직 전 의원의 보좌관, 현 이스타항공 대표의 이름이 유독 자주 등장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권은영 기자의 단독 보도 오늘도 이어가겠습니다. 이스타항공이 2016년 1월부터 3월까지 진행한 조종사 채용 내부 문건입니다. 서류 합격자로 201명이 뽑혔는데 2013년 90명, 2014년 104명의 2배가 넘고 최종 합격자도 16명으로 2014년 채용 인원 10명보다 절반 이상 더 뽑았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지원자 추천인으로 김유상 보좌관이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한 점입니다. 당시 이상직 의원의 보좌관이던 김 씨는 이스타 전모와 부사장을 거쳐 2018년부터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조종사 채용 시기가 이전 의원이 20대 총선 민주당 공천을 신청한 시기와 겹치는 점도 눈에 띕니다. 이전 의원은 당내 경선에서 졌지만 2018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거쳐 2020년 21대 총선에서 전주에서 공천받아 당선됐습니다.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이 의원이 공천을 앞두고 김 보좌관을 통해 정치권 청탁을 받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 검찰은 이달 초 이스타항공 인사팀 담당자들을 줄소환했는데
이 회사 관계자는 검찰이 이달 초 당시 인사팀장과 인사팀 직원들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휴대전화 포렌식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상직 전 의원과 김유상 대표도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이스타항공 채용 청탁은 조종사뿐만 아니라 승무원을 뽑을 때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초 승무원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했던 경찰은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도 불구하고 2번이나 무혐의로 결론 내리는데 그 이유가 더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경찰이 작성한 무혐의 결정 이유서를 입수해서 살펴봤더니 이스타항공 본사의 내부 전산망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유로 압수수색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여야 정치인의 이름이 거론된 2014년 승무원 채용 비리 의혹은 공소시효가 만료됐고 2015년 이후의 사건만 처벌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사 과정 역시 분명히 규명되어야 할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이어서 정민진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이스타항공 승무원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한 경찰의 첫 번째 불송치 결정 공문입니다. 수사를 맡은 서울 강서경찰서는 2014년과 2015년 이스타항공이 인사 업무에 사용한 컴퓨터를 찾을 수 없었다고 적었습니다. 또 이스타항공 내부 인트라넷 시스템이 막혀 인사 관련 시스템 접속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해도 증거 확보가 어렵다며 증거 불충분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2021년 5월부터 8개월 동안 수사한 결과인데 검찰이 지난 4월 재수사가 필요하다며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서울 강서경찰서는 3개월 만인 7월 똑같이 불송치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경찰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시간을 끌면서 여야 정치인들이 추천인으로 거론된 2014년 승무원 채용 청탁 사건은 공소시효 7년이 지났고 2015년 이후 채용 청탁 부분만 처벌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봐주기 수사, 그다음에 강제 수사를 위한 노력 전혀 없음. 그래서 서로 수사 미진을 자백한 겁니다, 이거.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참고인들도 모른다는 진술로 일관했다면서 부실 수사 지적을 부인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법원 선고 공판 하루 전에 범행을 저지른 걸 두고 왜 그랬을까 의문이 적지 않았죠. 그런데 경찰 조사에서 그 동기를 짐작할 수 있는 진술이 있었습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그 다음 날 재판에 나가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속이 되고 나면 전날 저지른 범행을 숨길 수 있을 거란 계산에 따라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안윤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전주환이 신당역 영무원을 살해한 건 14일 밤 9시. 이튿날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불법 촬영과 스토킹 혐의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검찰 구형은 징역 9년. 전주환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법정 구속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며 내 인생은 어차피 끝났고 구속 전 피해 여성을 살해해 원한 관계를 정리하려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범행 계획한 거세요? 그러면서 피해 여성을 살해한 뒤 선고 공판에 출석하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전주환은 다음 날 오전 10시 30분 선고 공판을 앞두고 피해 여성이 일하는 이곳 신당역을 찾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전주환이 신당역 범행 현장에서 무사히 도주한 뒤 다음 날 법정에서 구속되면 살인사건 수사 용의선상에서 제외될 것을 노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살인이 아닌 성범죄로만 처벌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전주환은 위생모를 쓰고 장갑을 끼는 등 흔적을 안 남기려고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범행 당일 피해 여성이 화장실 비상벨을 누르면서 출동한 영무원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TV조선 안윤경입니다. 피해자 유가족 측은 범인 전주환이 이전 범죄 재판에서도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면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전주환은 범행 당일 통장에 남아있던 1,700만 원까지 인출하려고 했는데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은행 직원에게 제지당하기도 했습니다. 임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환이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집 근처 은행을 찾은 건 범행 8시간 전인 14일 오후 1시쯤입니다.
통장에 있던 예금 1,700만 원을 한꺼번에 찾으려 했지만 보이스피싱 출금을 의심한 은행 직원에 의해 제지당했습니다. 직원이 예금 인출과 관련해 가족과 확인 통화를 요구하자 전주환은 출금을 포기했습니다. 동선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통화를 거부하고 인출도 포기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전주환은 경찰 조사에서 구속될 것에 대비해 통장에 남은 돈을 아버지에게 맡겨놓으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유가족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전주환이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까지 반성하는 기미가 없었고 피해자 측은 내일 선고면 다 끝난다며 버텼다는 겁니다. 오늘까지 버틴 것은 판사님께서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밝히는 강하고 용기 있는 분이었습니다. 경찰은 오늘 중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내일 오전 전주환을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이런 참혹한 일이 일어난 와중에도 여성을 상대로 한 스토킹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폭력을 휘두르는가 하면 자신의 형사사건을 맡았던 국선 변호사를 스토킹한 남성이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이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다세대 주택 가스 배관을 타고 2층으로 기어오릅니다. 급히 달려온 경찰이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남성을 연행합니다. 오늘 새벽 0시쯤 경남 진주에서 20대 A씨가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 집에 침입했습니다. 처음에 남자서 멍이 나더라. 남자가 깜찍이로 난걸 여자서를 어떻게 했는데.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휴대폰을 빼앗고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경찰은 신고 전화 음성에서 비명을 듣고 신고 대응 최고 위급 단계인 코드 제로를 발령했습니다. A씨는 범행 1시간 전쯤에도 피해 여성을 계속 따라다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스토킹 범죄 처벌 경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40대 남성이 인화성 물질이 담긴 용기를 든 채 변호사 사무실 앞을 서성입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부터 자신의 형사 사건을 맡았던 여성 변호사에게 손편지와 문자 메시지 수백 통을 보내며 만남을 요구했습니다. 변호사가 이를 거절하자 이 남성은 지난 18일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과거 자신의 범죄에 대하여 국선 변호사를 했던 한 여자를 흠모하게 되었고 출소 후 문자 메시지와 스토킹에 지친 해당 변호사는 최근 휴직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남성 2명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더 이상은 하면서도 이런 일이 끊이지 않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스토킹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너무 안이하고 처벌이 너무 느슨하다는 데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일단 신당동 살인범의 경우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이런 일을 벌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네, 지난해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뒤부터 지난달까지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3건 중 1건꼴로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예. 성폭력 범죄 관련 구속영장과 비교하면 기각률이 2배에 이릅니다. 전주환도 법원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죠. 영장 심사 단계에서 이 보복 우려를 적극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판단이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구속은 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완전하게 분리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네, 지금으로선 경찰이 내리는 긴급조치 외에는 마땅히 없습니다. 그래서 가해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자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이 스마트워치는 피해자가 위험에 닥쳐야지만 쓸 수 있는 반면 가해자의 위치 추적은 사전에 접근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법원도 비슷한 제안을 했는데요. 영장을 기각하더라도 전자장치를 부착해서 풀어주는 조건부 석방 제도를 도입하자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재판까지 가도 처벌이 너무 느슨하다 이런 지적도 있죠. 네, 스토킹 처벌법은 최대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요. 이 단순 협박죄와 같은 수준입니다. 예. 그나마도 피해자가 합의해주면 형량이 많이 깎입니다. 그런 이유로 가해자가 합의해달라며 협박이나 회유를 하거나 보복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인식상 굉장히 죄질이 약한 범죄, 그러니까 굉장히 처벌 수위가 낮은 범죄로 인식될 수 있고 반의사 불벌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스토킹 처벌법이 굉장히 이렇게 죄질이 나쁘지 않는 범죄로 오인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서로 간에 잘 아는 사이에 일어나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물론 있겠죠. 다른 나라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와는 다르게 피해자의 판단에만 의존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영국은 스토킹에 따른 두려움과 불안감을 합리적인 상식 수준으로 판단하게 했습니다. 미국도 합리적인 두려움을 줄 만한 위협이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설령 피해 당사자가 스토킹을 당하는지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경찰이 스스로 판단할 재량을 준 겁니다. 예, 결국은 스토킹을 개인 간의 문제로 보는 사회적 인식부터 분명히 바꾸고 사법당국도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자, 홍 기자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 환자에게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한 뒤 뇌질환 판정을 받은 환자인데요. 질병관리청은 즉각 항소했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20대 아들이 코로나 백신을 맞은 뒤 급성 횡단 척수염 진단을 받은 김두경 씨. 정부에 백신 부작용 보상을 요청했다 거절되자 피해 보상 소송을 냈습니다. 입증 책임은 전부 다 국민이 지고 있어요. 서류 일일이 하나씩 두 개씩 다 본인이 띄어서 질병청에 넣어야 되고. 김 씨 경우처럼 정부를 상대로 한 백신 부작용 소송은 9건. 법원은 이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뇌질환 진단을 받은 30대 남성 A씨가 낸 소송에서 정부가 보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예방접종 전 매우 건강했고 접종 다음 날부터 백신 부작용으로 언급된 두통과 발열에 시달린 점 등을 근거로 부작용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백신 부작용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이상 증상이 발현됐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 한 질병과 백신 사이 연관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바로 항소했습니다.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백신 피해는 3건 중 1건만 보상이 이루어질 정도로 심의가 까다로운 상황. 이번 판결로 보상이 거부됐거나 소송에 소극적이던 피해자가 줄 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현지 금융권 간부와 시행사 직원 등이 50억 원대 부동산 대출 사기를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가출 청년과 장애인 명의로 거액을 대출받았는데 명의를 빌려준 이들은 수억 원대 빚더미에 내몰렸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경찰이 다세대 주택에 들이닥칩니다. 20평 남짓한 집 안에는 가출한 청년 15명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방에 있던 청년들은 모두 부산의 한 금융권 간부인 40대 A씨에게 명의를 빌려줬습니다. 해결해야 돼. A씨 일당 4명은 가출 청년들의 명의를 이용해 50억 원대 부동산 대출 사기를 벌였습니다. A씨 등은 숙식을 제공하겠다며 사회초년생과 장애인 등을 모집해 합수까지 시켰습니다. 전세 대출에 명의를 빌려준 20대들은 1인당 최대 3억 원이 넘는 빚을 떠안았습니다. 결혼을 할 건데 집 구한다고 은행 가서 모든 걸 저 대신 애들 못 나가게 했어요. 대출 끝날 때까지는. 시행사 직원과 공인중개사도 가담해 미분양 건물에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허위 매매 계약서를 만들어 대출받기도 했습니다. 금융권 간부인 A씨는 20년 동안 쌓아온 대출 업무 경험을 범행에 악용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실적 압박과 가상화폐 투자 손실을 메우려고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명의를 빌려준 20대 등 44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성비위로 광역단체장 3명이 불명예 퇴진했던 민주당에서 또 성비위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김민철 의원의 보좌진이 관련 의혹으로 면직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김민철 의원실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이 의원실에 근무했던 보좌진 A씨의 성비위 의혹 신고가 지난주 당 젠더폭력 신고상담센터에 접수됐습니다. 신고의 주요 내용은 보좌진 A씨가 동료 여러 명이 모인 자리에서
한 여성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상담센터에서 신고를 접수한 뒤 곧바로 당 윤리감찰단이 조사를 진행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서울시당 윤리심판원이 A씨를 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민철 의원은 여러 상황을 종합해 면직 처리했다고만 했고 A씨는 성비위는 일방적 주장이고 당시 상황을 증언하는 사실 확인서도 제출했다면서 다만 문제 제기만으로도 적절하지 않다 생각해 스스로 면직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민주당에선 성비위 문제가 연이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엔 송옥주 의원실에 전 보좌진 B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고 지난 7월엔 유기용 의원실에 보좌진 C씨가 불법 동영상 촬영 문제로 면직됐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전 세계 마약의 4분의 1이 태국과 미얀마, 라오스 국경이 맞닿는 지역 이 골든 트라이앵글에서 생산된다고 합니다. 이곳 마약이 우리나라로 오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와 태국 관세 당국이 합동 작전을 펼쳤는데 넉 달 동안 무려 400만 명에 가까운 이들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을 적발했습니다. 밀반입 수법도 가지각색이었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초콜릿 표면을 긁어내자 빨간 알약이 쏟아집니다. 필로폰과 카페인을 섞은 야바입니다. 믹스커피 포장지를 갈라보니 하얀 필로폰 가루가 가득합니다. 한 남성의 배낭 등받이를 뜯어내자 1kg이 넘는 필로폰이 발견됩니다. 관세청 최초의 국가 간 합동 단속, 사이렌 작전입니다. 한국 관세청과 태국 관세청국은 지난 넉 달 동안 마약 밀반입 35건, 총 392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을 적발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로 향한 필로폰 밀수 총 123건 가운데 절반이 태국발이었고 붙잡힌 외국인 마약사범도 태국인이 888명으로 가장 많은 상황. 관세청이 태국과 공조를 펼친 이유입니다. 동 지역에서 생산된 마약류가 동남아 최대 물류 허브 국가인 태국을 통해서 한국으로 밀반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양국 정보원이 함께 근무하며 첩보를 공유하고 합동 선별, 검사를 진행한 결과 적발 실적은 3배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마약 밀수 수법이 계속해서 진흥화, 조직화하는 상황에서 국가 간 긴밀한 공조는 마약 단속의 핵심입니다. 관세청은 마약류 주요 공급 지역의 정부와 합동 단속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기온이 뚝 떨어졌죠. 태풍으로 나타난 늦더위가 불편했던 분들은 선선한 날씨가 반가우셨을 텐데요. 흰남노 피해를 입은 포항 이재민들이 걱정입니다. 복구 작업이 끝나지 않아서 집안에서 텐트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제는 쌀쌀한 날씨도 견뎌야 할 형편입니다. 김동영 기자입니다. 마을 골목마다 진흙이 묻은 가재 도구가 널려 있습니다. 물에 잠겼던 집안에 들어가 보니 장판도 없이 시멘트 방바닥이 드러납니다. 벽지에는 물이 차올랐던 흔적이 그대로입니다. 지금까지도 습기가 마르지 않아 침수된 집안 곳곳에는 이렇게 곰팡이까지 폈습니다. 이 마을은 태풍 흰남노 당시 주택 천여 채가 물에 잠겼습니다. 난로를 가져와가지고 방에다 피워놓고 방이 썩어 빠진단 말입니다. 이거를 못 말라서 습기 때문에 장판이나 벽지를 교체할 수도 없습니다. 최소 한 달 이상 더 말려야 된다. 나중에 또 곰팡이 생겨나고 또 썩고 이러니까. 물에 잠겨 고장난 보일러는 수리가 늦어지고 어젯밤부터는 기온마저 20도 아래로 뚝 떨어진 상황. 궁여지책으로 방 안에 텐트까지 쳤지만 냉기를 막아주진 못합니다. 텐트 쳐놓고 맨방에서 자고 있으니까 냉기도 있거니와 냄새 때문에 지금 날씨가 자꾸 추워지니까. 밤사이 포항의 기온은 14도까지 떨어질 전망이어서 이재민들은 냉골에서 잠을 청해야 하는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올해 미세먼지 주의보 소식 들으신 적 있으실까요? 사실 3년 전만 해도 미세먼지 경보 발령이 비일비재했는데 올 들어 전국에서 하루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도시 봉쇄에 나서면서 공장 가동이 중단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신경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남산 전망대에 올라서니 멀리 잠실의 고층 건물까지 서울 전경이 또렷하게 보입니다.
코로나 이전 중국의 산업 활동이 왕성했을 때 뿌연 하늘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실제 환경부에 따르면 미세먼지가 시간당 세제곱미터당 300 마이크로그램 이상 되면 발령되는 경보 조치는 올 들어 전국적으로 한 건도 없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서울의 경우 작년 5월 세제곱미터당 61 마이크로그램에서 올해 5월 33 마이크로그램으로 줄었고 전국적으로도 감소세가 확연합니다. 서울 등 수도권의 대기질 개선은 중국의 제로 코로나 덕분입니다. 중국이 지난 3월 산업 중심지인 선전을 시작으로 8월엔 최대 도시인 상하이까지 봉쇄하자 한반도에 유입되는 미세먼지는 크게 감소했습니다. 작년에 중국이 방역을 완화하자 미세먼지 경보 발령일이 8일로 늘었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중국이 농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건 분명하거든요. 같은 기류가 오더라도 농도가 저희가 좀 적게 받는 거죠. 다만 중국이 올겨울 석탄 난방을 늘리면 다시 미세먼지가 악화될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이 고물가 시대에 절약할 수 있는 분야 가운데 하나가 의류 비용일 텐데요. 이런 흐름 속에 중고 의류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백화점에 중고 전문관이 들어설 정도라는데요. 장윤정 기자입니다. 서울 신촌의 한 백화점. 명품 가방부터 시계, 유명 브랜드 옷이 진열돼 있습니다. 새 것처럼 보이지만 모두 중고입니다. 백화점에서 중고거래 이런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게 믿음이 좀 가서 괜찮을 것 같아요. 원하는 디자인이나 이런 물건들을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거? 백화점 한 층 전체를 중고 전문관으로 바꾼 건 보기 드문 일인데 친환경과 가치 소비를 중시하는 젊은이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방문객 10명 중 9명이 2030 세대였습니다. 백화점의 중고 제품 그걸 넘어서 빈티지 앤틱 물건들이 있는 게 좀 새로운 느낌? 가격도 괜찮은 것 같고. 또 다른 백화점은 중고 의류를 빌려주는 임시 매장을 열었습니다. 업체들마다 중고에서 생존 전략을 찾습니다. 자사 브랜드 제품을 중고 거래할 수 있는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거나 유명 중고 플랫폼과 제휴해 중고 명품을 판매하기도 합니다. 희소성 높은 한정판 상품이나 젊은 층이 선호하는 신명품 브랜드 위주로 수요가 높아지면서 전체 중고 명품 시장도 함께 커지고 있는 추세를 2008년 4조 원이던 국내 중고 시장은 2020년 20조 원으로 5배 늘어난 상황. 고물가 속 중고 거래가 새로운 시장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이 말을 타고 경기를 하는 그림으로 유명한 미국 의류 브랜드 많이들 아실 겁니다. 국내에서 인기인데 미국 본사 온라인 쇼핑몰이 한국 소비자는 이른바 직구를 못하게 차단해서 국내 소비자는 거의 2배를 주고 사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브랜드의 한국 법인이 본사의 배당 등으로 송금한 돈은 순이익의 2배인 1,3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폴로 랄프 로렌의 한국 공식 온라인 매장. 한 인기 셔츠 가격이 39만 9천 원인데 미국 본사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비슷한 제품이 절반 가격인 약 20만 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미국 홈페이지에서 직접 사는 게 싸지만 랄프 로렌은 지난해부터 국내 소비자들의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폴로 랄프 로렌의 미국 공식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해 직접 접속하려고 해도 곧바로 한국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직구는 막아놓고 셔츠와 재킷 등 인기 제품 가격을 지난 1월과 7월 2차례 인상했습니다. 소비자들은 불만입니다. 사람들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 형평성이 많이 떨어지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매출 전략으로 랄프 로렌이 지난해 벌어들인 영업이익은 1,106억 원, 전년 대비 70% 가까이 뛰었습니다. 그런데도 배당금 등을 포함해 모두 1,317억 원을 네덜란드 법인과 해외 본사로 보냈습니다. 순이익의 2배 가까운 금액입니다. 시장이 그렇게 글로벌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을 임의로 차단하고 가격 차별을 두는 거는 문제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한국 소비자가 봉이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지만 랄프 로렌 코리아 측은 본사 정책에 대해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경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전 대표가 측근을 시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은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주원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2013년 A 대표로부터 2차례 성상납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 등은 이 전 대표가 A 대표로부터 성상납 등을 받은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특가법상 알선 수재 혐의 등으로 17일 이 전 대표를 불러 조사했는데 오늘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매매 처벌법은 5년, 특가법상 알선 수재 혐의는 7년, 각각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경찰은 대신 이 전 대표가 가로세로 연구소 측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무고 혐의는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성상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상납을 받지 않았다고 거꾸로 고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경찰은 또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상납 의혹을 무마시키려 한 증거인멸 의혹도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우리가 전기요금을 내면 요금의 일부를 떼어내서 전력산업발전용 기금을 조성합니다. 일종의 비상금을 비축해두는 건데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한다고 이 기금을 절반 가까이 써버린 걸로 드러났습니다. 내년엔 5분의 1로 줄고 2년쯤 뒤엔 완전히 고갈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2년 차인 2018년 산업부가 관리하는 전력산업 기반기금은 4조 1천억여 원 쌓여 있었습니다. 전력산업 발전과 수급 안정을 위해 마련된 이 기금은 국민이 내는 전기요금에서 매달 3.7%를 떼어내 조성됩니다. 그런데 2023년까지 소득과 지출 내역을 확인해 보니 올해는 절반 줄어든 1조 8,171억 원, 내년엔 5분의 1로 더 줄어 8,324억 원만 남게 됩니다. 4조 원에 달했던 전력기금이 6년 만에 80% 가까이 사라진 겁니다. 태양광 보조금을 비롯해 기금에서 나간 돈이 2020년 2조 6,500여억 원, 2021년 2조 7천여억 원으로 걷어들이는 돈보다 많아지면서 2019년 4조 5천억 원까지 늘었던 기금은 크게 줄었고 지난해부터 전기차 보조금과 같은 다른 사업에도 연간 1조 5천억 원이 편성됐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준조세의 보조금 지급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합니다. 전력산업 기반 기금을 신재생 에너지 보급하는 보조금으로 활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중국산 태양광에 우리 보조금이 흘러가는 현 행태를 계속 지속할 수밖에 없는 것. 앞서 지자체 12곳의 표본조사에서 전력기금 2,600억 원의 부당 집행이 확인된 만큼 전력기금 사용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설립된 한국에너지공대, 즉 한전공대가 너무 급하게 추진되다 보니 학생 가르칠 건물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개교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전 정부와 180도로 달라진 원전 정책 때문에 이제 와서 새로운 전공 개설하고 교수 뽑느라 야단 법석이라고 합니다. 100년 대계가 아닌 졸속대계 교육 행정이 낳은 참극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이어서 장혁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올해 3월 개교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맞춰 원자력 발전 반대 개념인 핵융합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핵융합, 미세먼지 제거 등 친환경 기술 개발로 기후 환경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하지만 개교 1년도 안 돼 원전 분야인 핵분열 전공 신설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학교 측은 차세대 SMR 등 핵분열 전공 개설을 위한 규정을 제정 중이라며 교수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학칙 개정까지도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원전의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강조돼 왔다며 원전 교육은 필연적인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탈원전 기조를 바탕으로 한 학교 설립 취지까지 사실상 뒤집은 겁니다. 원자력 발전 교과 과정 없이 핵융합 분야만으로 설립된 것은 잘못되었다는 사실이 개교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원전 드라이브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전 정권이 친환경에서 제외했던 원전을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에 포함시키기로 한 겁니다. 원자력 핵심 기술 연구개발 실증은 녹색 부분,
원전 신규 건설 및 원전 계속 운전은 전환 부분으로 포함하였습니다. 한전 공대에 원전 전공이 생기고 원전을 친환경 경제 활동으로 인정하면서 전 정부 탈원전 정책 지우기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는 조금씩 국가 재건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크라이나는 교과서에 한강의 기적 관련 내용을 싣기로 했는데 이 전쟁을 극복한 한국의 원동력을 배우겠다는 취지입니다. 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무너져 내린 벽면 사이로 찢어진 교과서와 학교 물품이 나뒹굽니다. Я плакала уже потом, когда уже перестали бомбить, потому что, я не знаю, как-то уже пришло осознание того, что школы больше нету, и все. 전쟁이 한창이지만 이달 들어 우크라이나 학교들이 하나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고등학교 교과서에 한국 관련 내용이 처음으로 실립니다. 우크라이나 교육과학부가 한국의 발전상을 포함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세계사 책엔 전쟁 후 재건에 성공한 한강의 기적과 민주화 경험이, 세계지리 교과서엔 서울이 아시아 최대 금융 중심지로 표시됩니다. 중국과 일본, 인도와 동일한 비중입니다. 우크라이나 교육과학부 관계자는 한국이 전쟁을 딛고 어떻게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는지 배우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교과서 내용 변경과 별도로 한국의 발전상을 담은 중학교 지리 교과서도 정식 교재로 선정됐습니다. 새 교과서는 전쟁으로 인한 예산 부족 탓에 일부 학교에만 배포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멕시코 태평양 연안 지역에서 규모 7.7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 피해가 속속 보고되고 있는데 무엇보다 멕시코가 과거 2차례 지진 참사를 겪었던 바로 9월 19일 같은 날 또 전역이 흔들렸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건물이 통째 흔들리고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쇼핑 중이던 사람들은 혼비백산입니다. Oh my God, everything's really flying around. 현지 시간 19일 오후 1시 5분쯤 멕시코 서부 미초아칸주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미 지질조사국은 당초 규모 7.6이라 밝혔지만 멕시코 당국은 7.7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어진 여진에 수도 멕시코시티 등 중서부 전역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됐고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No, pues ya que salimos, justo en las escaleras ya fue cuando se empezó a sentir, estamos en el séptimo piso. 정확한 피해 규모는 집계되지 않았지만 최소 2명이 숨졌고 병원과 사원 등 건물 여러 채가 무너지고 대중교통도 한때 중단됐습니다. 공교롭게도 1985년과 2017년에 이어 세 번째 똑같은 날인 9월 19일 지진이었습니다. 한국인 1명을 포함해 360여 명이 목숨을 잃은 게 불과 5년 전입니다. Súper asustada, no puedo creer que volvió a pasar lo mismo que en el 17, casi la misma hora. 대참사를 겪은 뒤 멕시코시티에선 해마다 대피 훈련을 하는데 훈련이 끝난 지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주민들은 실제 지진을 맞닥뜨렸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가을 텃밭에서 몸집을 키워가는 배추를 보며 시인은 어머니의 고쟁이를 생각합니다. 속속들이 품 안으로 노란 고갱이들을 자식처럼 아껴 품고 이 추운 세상 견디기 위해 여러 겹 다독여 입은 어머님의 속고쟁이. 배추를 어머니의 시라고 예찬한 시인도 있습니다. 노란 속 꽉 찬 배추를 완성하기 위해 손등 갈라지는 노역의 시간이 있었기에 어머니의 배추는 빛나는 어머니의 시가 되었다. 어머니가 안쓰러운 마음을 버무려 만든 김치를 혼자 살던 시인에게 보내셨습니다. 당신 마음이 그릇이 되어 햇살처럼 강을 건너왔네. 김치보다 먼저 익은 당신 마음 한 상. 그 마음이 500년 전 알싸한 산 갓김치를 담가 아들에게 보내신 어머니의 마음과 어찌 그리 같은지요. 아들이 매번 미친 듯 좋아하는 걸 어머니가 아시고 정성스레 한 광줄이 붙이셨네. 그런데 요즘 어머니들은 김치거리를 사러 나갔다가도 배추를 차마 집어들지 못하고 돌아섭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배 가까이 뛰어올라 한 포기에 10,000원씩이나 하는 바람에 김치 담그는 걸 포기할 수밖에 없답니다. 가뜩이나 뜀박질하는 고물가 시대에 올여름 폭염과 폭우로 농산물 값이 급등한 데에 9월 태풍까지 덮쳤기 때문이죠. 주부들이 포장김치로 몰리면서 온라인에서는 이미 대부분 품절인데다가 올 들어 두 번째 가격 인상을 했거나 할 예정입니다. 덩달아 우리 식탁의 기본 김치 인심이 사라져가고 서울의 닭 한 마리 식당은 3,000원씩 따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배추 한 포기 값이 생닭 3마리 값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지난 2010년에도 배추값이 15,000원까지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폭염과 9월까지 이어진 장마에 태풍 곤파스까지 겹쳤던 것이 이번과 판박이처럼 같습니다. 자연재해야 어쩔 수 없다지만 12년 전 금배추 파동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는 게 답답할 따름입니다. 게다가 올 들어 줄곧 밥상 물가가 요동쳤던 만큼 더욱 긴장해서 주시하고 미리미리 대처할 수는 없었을까요? 정부가 뒤늦게 채소 물가 잡기에 총력을 기울인다지만 배추는 일러도 다음 달 초순은 돼야 공급이 회복될 것 같다고 합니다. 김치는 맵고 짠 염장에 몸을 내맡기는 헌신, 잘 익도록 참고 기다리는 인내, 우리 모든 입맛을 끌어안는 사랑입니다. 그 김치 없이는 한술 밥을 뜨지 못하는 우리의 입맛이 더는 시달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9월 20일 앵커의 시선은 김치가 사라졌다 였습니다. 날이 급격히 서늘해졌습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온 듯한데요. 내일도 맑은 날씨 속에 가을 정취를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침에는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서울이 14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보다 기온이 낮겠고요. 강원 산지에는 서리가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체로 25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일교차가 큰 날씨에는 자칫 감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옷차림에 더 신경 쓰셔야겠는데요. 아침, 저녁으로는 얇은 겉옷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체로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로 강한 파도가 밀려올 수 있어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중부 일부 지역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9월 20일 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